아, 오늘 저희 정진호 교수님께서 시대의 변곡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아까 잠깐 오늘 날씨 되게 덥더라고요. 교수님 서울역에 내리신다고 해가지고 잠깐 모시러 가서 짧게 먼저 이야기 듣고 했는데, 사실 저는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계시고 직접 이제 학생들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또 좋은 강연이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또 재미있게도 소설을 그동안 좀 쓰셨었나 봐요. 그래서 홍성사란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몇 권 쓰셨는데, 전공 서적이 아닌 굉장히 이제 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고, 이번에도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앞에 저자 프로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이런 프로필을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아마 어떤 분이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박사가 되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가 MIT 박사 후 연구원 시절 남과 북 디아스포라 3자가 하나 되는 삼국 통일의 꿈을 꾸다. 1994년 세월을 뛰어넘는 결단, 독립운동가의 삶을 선택, 북간도로 가다. 연변 과기대에서 조선족을 가르치다가 2003년 평양 땅을 밟다. 평양 과기대 설립 부총장으로 세계를 누비며 민족의 하나됨의 꿈을 설파하다. 길을 닦아 대학을 세우고 평양의 학생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살다. 북경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80일 실크로드 육로 여행을 감행하다. 어린 딸과 고3 아들, 음악하는 아내를 데리고 평양으로 들어갔다. 평양에서 철길을 따라 압록강을 거쳐 단동, 연길, 북경을 수시로 오가다. 2017년 여름 평양서 나와 토론토 대학 방문 교수 중 150년 근현대사 분열의 독립운동사와 통일운동에 천착하다. 2018년부터 한동대학교에서 통일 일꾼을 키우며 남북경협 시작하다. 유라시아 원 이스트시 포럼을 만들어 3자연대의 꿈을 이어가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가 21세기의 지중해가 되고 남과 북이 물길, 철길, 하늘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사는 시대를 꿈꾸고 있다. 지금은 포스텍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에서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신제철법 개발을 통해 남북의 철강 산업을 잇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근데 사실 이걸로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 애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은 다 끝났을까요? 예, 제가 울리원에서 같이 좀 귀한 강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배움의 시간 되기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또 아픈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1시간, 저희가 2시간을 드렸고 그 2시간 안에 질의응답 같이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뭐 넉넉하게 강의하시되 우리 질문의 시간 조금 주시면 또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호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루터란 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저는 교수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늘 다짐하는 한 가지가, 교수한다고 대충 선교사가 되기 원치 않았고요. 선교사, 복음 전한다고 대충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100% 선교사, 100%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듯이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200%의 삶이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 많이 드셨죠? 2시간 주셨는데 그냥 넉넉하게 우리 배고파질 때까지 하죠. 지식의 배고픔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는 약속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예수 어린 양의 그 붉은 피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함께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대의 변곡점에서 평화 통일을 생각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동서남북에서 다 살아본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 북한, 물론 한국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봤습니다. 육로여행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이게 만일 우리가 텔아비브 공항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육로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육로여행을 했었고요. 또 한편 저는 제 자신을 낭만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낭만주의자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낭만주의자인지. 몇 년 전에 KBS에서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2부작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손정도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신 사람, 손정도 목사님. 잘 한국에서 몰라요. 안타깝게도. 유관순은 아시죠? 네, 유관순을 유관순으로 만든 스승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3.1운동 직전에 광화문에 있는 정동교회 담임 목사셨고요. 그때 유관순이 청년으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이하 다녔으니까 거기 바로 옆에 정동교회 학생이었죠. 손정도 목사님이 없었으면 유관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관순은 알아도 손정도 목사는 몰라요. 참 이상하죠? 3.1운동의 숨은 기획자였고 상해로 건너가셔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원장, 지금의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나중에 길림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김성주, 김일성이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손정도 목사님을 잘 안 가르쳐요. 김일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고향은 평양 바로 옆에 강서, 도산 안창호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쪽의 기호파 사람들과 북쪽의 서북인들을 매일 서로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를 막 이렇게 세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에 보면 이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한 챕터가 나와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나의 생명의 은인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은 남과 북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유일한 목사 한 분, 손정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아들은
장남은 손원일 제독, 혹시 해군 나오신 분 아시죠? 해군 나오신 분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었고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죠. 근데 그의 둘째 아들 손원태 박사는 메디칼 닥터인데 미국서 활동하다가 그의 말년에 평양으로 건너가서 김일성 주석과 깊은 회오를 합니다. 어릴 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묻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손정도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단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21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방위적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먼저 좀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제 간증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끌어가려고 해요. 좀 프리뷰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까지 21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야기를 잠깐 예습을 좀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을 The Longer Telegram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미국의 그 메인주에 브레튼 우즈라는 작은 도시에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미국이 전후 세계의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회의, 그러니까 이게 브레튼 우즈 회의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일본을 이제 정상국가로 만들어주는 그 회의가 또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축, 양대 축을 가지고 미국이 냉전 구도를 구축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나서 이제 트루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원래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같이 연합군의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소 견제, 봉쇄 전략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된 게 그 당시 모스크바 공사였던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아주 장문의 전보를 보냅니다. 그걸 롱 텔리그램이라고 불러요. 이제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 봉쇄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소련을 이제 적대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이제 구도를 갖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 전쟁을 참전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미국한테 찍혀서 깡패 국가, 지금의 북한처럼 그렇게 돼가서 유엔에도 가입을 못하고 완전히 외톨이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핵 개발,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핵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1970년도에 양탄일성이라고 해서 중국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닉슨이 핑퐁 외교를 시작하면서 키신저를 보내고 주언라이를 만나게 하면서 결국은 10년의 긴 밀고 당기는 그 시기를 거쳐서 1979년도에 카터 대통령 시절에 미중 수교에 성공을 해요. 중국으로서는 아주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들인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중국이 정상국가로 올라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일본을 막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이 소니와 도요타를 앞세우고 전 세계에 G2 국가로 올라섭니다. 미국의 GDP의 무려 40%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얘네들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꽉 누른 게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해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엔고 현상을 겪으면서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30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힘을 못 쓰게 돼요. 그 사이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엄청난 산업 발전을 일으키고 중국이 또다시 미국의 GDP의 40%까지 따라왔던 때가 2008년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리만 브라더스 이 증권
파동이 터지면서 미국이 뭐 자기를 추스르느라고 정신없는 사이에 그걸 놓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오바마 시절에 들어와서 오바마가 더 이상 중국을 그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피벗 투 에이시아예요. 다시 아시아로 이제 미국의 정책을 중심을 옮기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한 것이 한미일, 미일, 한 유사 삼각동맹을 부활합니다. 이게 옛날 한국전쟁 시에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서 북중러를 다시 견제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중국을 대중무역전쟁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때 벌써 60%까지 다가왔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가 터져요. 중국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요소 때마다 사건이 터져서 미국의 견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시대의 대중 봉쇄 전략은 과학기술 산업 규제입니다. 중국이 꼼짝할 수 없도록 과학기술로 산업 규제를 하면서 이때 이제 나온 말이 더 롱거 텔리그램이에요. 옛날에 소련을 견제하던 것처럼 더 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한반도가 굉장히 이제 전쟁 위기설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개봉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 학기 강의 때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펜하이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원작을 이제 영화화한 것인데요. 오펜하이머가 누군가? 사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이해하려면 냉전의 서막이죠. 이 소련이 1949년도 8월 달에 카자흐스탄, 그때는 소련 연방이었죠. 카자흐스탄에서 원폭 실험에 성공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일 소련이 그때 원폭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원폭을 안 썼을까요? 메가더와 트루만이 원폭 쓰려고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핵이라는 것은 동시에 무서운 가공할 무기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원폭 개발로 인해서 한국 전쟁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히 핵을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을 떨어뜨렸던 미국이 당연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핵을 갖는 바람에 미국 전역에서 소련 간첩을 잡아내는 큰 선풍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메카시 광풍이라고 하죠. 메카시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소련이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 원폭 만드는 그 기술이 소련으로 흘러갔다고, 실제로 푹스라는 그 핵스파이에 의해서 소련에게 그 핵 기밀이 흘러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 간첩 잡아내는 뭐 어마어마한 그 이제 선풍,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뭐 국무성에서 뭐 205명의 소련 간첩 명단이 나오고 막 이 그 청문회가 일어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던 원폭의 아버지라 불리던 오펜하이머가 결국 청문회까지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좌파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스터 밀러 같은 그런 이제 극작가, 그다음에 찰리 채플린, 뭐 버나드 번스타인 같은 이런 예술가들이 다 좌파로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메카시 편에 들어서 우파였던 게 로널드 레이건, 그 당시 영화 배우였죠. 그다음에 이제 뭐 누굽니까, 여러 사람, 월트 디즈니.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안에는 우파적 요소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을 이제 슈퍼파워로 만들고 항상 이제 가상의 적을 상정해서 때려부시는 그것이 월트 디즈니의 만화나 영화 속에 항상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쨌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고 3년 1개월간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끔찍한 그 참혹한 그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들을, 그 트라우마를 7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아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는 뭐 누가 전쟁을 일으켰든 간에 남북이 동시에 이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우리 남쪽에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의 3배 정도를 북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배 더 죽었거든요. 사상자들이 3배 더 났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원산 폭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원산이 쏙 들어간 그 만이기 때문에 거기다 미군이 그 함대를 대놓고 그 원산이라는 도시를 폭격을 하는데, 이 원산이라는 도시는 원래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병원, 교회, 학교 짓고 굉장히 번화하던, 캐나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1952년쯤 되면 완전히 나무 한 그루 없는 달 표면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원산 폭격은 계속되거든요. 왜?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무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그 경제가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사인 30분 전까지 원산 폭격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차 대전 이후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군산복합체들이 갑자기 스탑이 되면서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생을 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또 닥쳐올 이 불황, 경제 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크라 전쟁 똑같아요. 이 우크라 전쟁이 한국 전쟁처럼 장기전으로 계속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당연히 이득을 보고 있죠.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이득을 봤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전쟁은 불행하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16개국이 참전을 했지만 그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이 사라져가는 동안에 그 나라들은 다 이득을 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월남전 참전해서 이득 본 것처럼. 이 냉혹한 국제 정치, 경제의 현실을 우리는 목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빈 폐허만이 남는 그런 상태가 됐고, 이 한국 전쟁을 치르는 이 3년 동안에 미소가 이제 핵으로 대결하는 냉전 프레임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반세기 동안 소위 냉전의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미군 포로를 내주는 대가로 중공군이 중공에서 이 첸셰션이라는 미국에 유학가 있었던 학자를 요구를 합니다. 첸셰션을 달라는 거예요. 미군 포로 대신에. 근데 이 첸셰션은 누구였냐면 굉장히 그 상해교통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천재예요. 그래서 MIT에 유학 갔는데 그때 아주 부유한 집안의 우파 과학자였기 때문에 장개석의 스칼라십을 받고 갑니다. 그랬던 우파 과학자가 졸지에 이제 간첩으로 몰리게 돼요. 이 메카시 광풍이 벌어지면서 첸셰션도 좌파 간첩으로 중공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졸지에 칼텍에서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JPL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던 첸셰션이 중공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4년도에 원폭을 개발하고 67년도에 수폭, 70년도에 인공위성, 이걸 이제 양탄일성이라고 불러요. 양탄일성의 아버지가 돼요.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대약준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3,500만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뭐 300만 이상이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은 그 10배의 그런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거치면서 중국이 핵을 딱 쥐자마자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동안 중국을 아예 깡패 국가로 여기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제 핑퐁 외교를 시작하고 NPT에 가입시키고, 대만이 원래 상임이사국이었잖아요. 대만을 이제 축출해버리고 중국이, 우리는 그때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이 갑자기 UN 상임이사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 그 당시 북한은
중국이 북미 수교, 그러니까 미중 수교에 성공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묻어서 북미 수교를 하고 싶어서 막 이제 워싱턴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그 당시 그 노동신문에 미 제국주의를 욕하는 기사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막 그 당시 카터 대통령, 카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추켜 세우고, 정말 미국과 수교하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카터가 재선이 되었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카터가 떨어지고 우파 중에 우파인 레이건, 네오콘이라고 그러죠. 레이건이 딱 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북한은 중국이, 그 당시는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거든요. 조선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두만강을 건너서 다 조선으로 건너갔었어요. 너무 중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더 독재였고. 그러던 중국이 그러니까 미중 수교에 성공하면서 정상국가로 딱 올라서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 길은 딱 하나, 핵을 갖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상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2017년도 핵무력 완성선언, 이 양탄일성하고 똑같은 상황에 딱 벌어지자마자 우리는 보았죠. 갑자기 미국이 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가 이제 북미 회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정은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강렬하게. 그 당시 김정은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북미 수교. 그래서 우리도 중국처럼 그렇게 정상국가로 나아가기를. 근데 그것을 트럼프도 그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에 들어가서 트럼프 타워 세우고 뭐 비즈니스에서 돈만 벌 수 있다면 why not?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아선 것이 미국의 네오콘들이에요. 네오콘들. 절대로 안 돼. 어쨌든 미국은 전후 냉전 구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튼 우즈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 이 두 축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절대 패권을 이제 차지하는데, 그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건 1951년도에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전 세계 한 48개국 대표들을 불러다가 일본을 전범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그냥 면죄부를 주는 회의가 이 회의입니다. 원래 독일은 전쟁 끝나고 뭐 엄청난 배상금을 물었고 철저히 사과하고 철저히 회개하도록, 어제도 보니까 독일 수상이 또 사죄하죠. 끝없이 사죄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또 미국이고. 그런데 일본은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매년 기념일만 되면 완전 축제를 벌립니다. 자기들이 배상금 하나도 안 물고 그냥 정상국가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 수많은 전범들이 있었는데 전범 재판 거의 없었고요. 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스케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산업장관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에 끌고 가고 막 징용하고 하던 그 총대장이었는데, 다 그냥 면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수상이 되죠. 다시 전부 다 수상이 돼요. 731 부대의 그 끔찍한 그 생체 실험 결과를 미국에다가 다 넘겨주는 대신에 그거 다 그냥 다 묻어버렸어. 역사에 다 묻어버렸어. 그 바람에 이 일본은 그 당시는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끼워진 단추로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 선택,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됐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으로 정말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우경화의 두 양대축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올라가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메가더의 이 평화 헌법 때문에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국방은 완전히 미국에게 맡기고 경제만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 바람에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고요.
아베가 뭐 거기 이제 우경화에 이제 완전 선도가 돼서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없는 국가였는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제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었죠.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금본위 제도를 이제 실시했고 그 금 1온스가 미국 달러 35달러를 딱 그걸 고정을 했어요. 고정한 줄. 그러면서 이제 IMF, IBRD, 월드뱅크를 창설해 가지고 전후 세계를 복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 모아놓고 굉장히 유럽 국가에 대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차관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부서진 그런 전후 복구를 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자유무역으로 우리가 다 미국에서 사줄게. 너무너무 호의로운 이제 제안을 하니까 다들 좋아했죠. 조건 단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다. 그리고 해상 권력은 우리 미군 US 네이비가 장악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EU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 중동 산유국, 동북아 한중일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산업화에 성공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달러는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쥐락펴락하게 됐고요. 그러던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고 막 미소 우주 개발 경쟁을 하고 하다 너무 과소비를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금 보유량이 급감해가지고 그걸 바꿔줄 수 없게 됐어요. 금을 미국 달러 35불을 내도 금을 못 바꿔주는 이 상황이 되니까 닉슨이 갑자기 이제 선언하는 거죠. 변동 환율제로 딱 전환하면서 닉슨 쇼크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의 그런 그 기능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는데 그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대신 금은 못 바꿔주지만 모든 오일, 석유의 결제는 달러로만 할 수 있다.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에요. 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석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페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요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에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 해군이 여전히 그 중동 산유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걸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그런 게 그 사담 후세인, 가다피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이 유로화나 뭐 딴 걸로 결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다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그러던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은 막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로 막 헤매고 있을 때 중국이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몽이라는 걸 이제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해요. 중국의 꿈이 이제 세계의 꿈이다 하면서 2009년도에는 이제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선문을 천안문 광장에다 딱 이제 사진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시진핑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2013년도에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1대1로라는 걸 갑자기 발표를 해요. 이게 옛날에 중국이 그 실크로드를 타고 그 유럽 국가에다가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던 시절이 중국이 전 세계의 가장 G1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15년도에 신국가 안전법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태낭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2015년도 9월 3일 날 승전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때 푸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자기 양쪽에다가 딱 세우고 막 전 세계에다 자랑을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박근혜 그래가지고 뭐 사드 배치는 절대 없다 뭐 이제 그런 뭐 약속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때 승전 퍼레이드를 보고 있던 미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중국이 이제 바이두 시스템이라고 미국의 GPS 시스템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GPS는 이제 수십만 년 이건 송수신이 가능하고 하여튼 뭐 정밀도가 더 높은 걸 딱 전 세계에 이걸 데몬스트레이션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작한 게 한일 위안부 협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2015년도 12월 달에 저는 이제 평양에 있다가 나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기억이 나는 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전혀 뭐 아무런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일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자막이 뜨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타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던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나라 또다시 신냉전이야. 신냉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위안부 문제는 19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그 국교 정상화를 할 때 모든 그 무슨 뭐 징용 문제니 많은 그 배상 그런 것들을 그냥 3억 달러에 그냥 퉁쳐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반대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를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는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위안부는 전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남아있는 마지막 어떤 그런 협상의 그런 아젠다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타결됐다고 탁 이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면 며칠 후에 사드 배치가 일어나고 개성공단 폐쇄가 일어나면서 소위 한미일 이제 삼각 동맹이 다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처럼 부활하기 시작.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이 동맹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 한일 관계예요. 한일 관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위안부 문제야.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를 강제로 밀어붙여서 이것을 타결시켜야지만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계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안부 협상이나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혼자 그 담력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이제 계속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부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중국이 그 앙숙 관계에 있던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중국의 이 위안화가 이제 미 달러에 이제 도전하면서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에 이제 중국의 칩스가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중국의 이 신국가 안전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흔히 이제 그걸 5통 1대1로의 핵심 전략 5통이라고 불러요. 정책구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다루는 그 법의 범위가 뭐 어마어마해요.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간첩법 나오고 한 것, 그것도 다 이 하위 법안들이거든요. 근데 이 법이 미치는 그 범위가 너무나 황당해요. 중국 법이면 중국 내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북극과 남극 그리고 심해까지 이게 우주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나라의 법이 자기 나라의 자국법이 이건 우주에도 적용돼.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중국 이 신국가 안전법에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황당한 이런 법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중국이 이제는 옛날에 미국이 하던 브레튼 우주 시스템을 자기들이 이제 중국판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AIIB라는 게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브릭스, 그다음에 SCO 상하이 개발기구 이런 걸 통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옛날에 미국이 이제 자신의 그 지원 일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 따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중국의 1대1로의 영향권 속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쿼드, 뭐 오커스, 나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캠프 데이빗 원칙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기시다 그리고 바이든이 만나가지고 캠프 데이빗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한중일 군사 동맹을 이제 공고히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은 지금 군사적 그런 충돌이
휴전선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전쟁 발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70년간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전쟁 불감증에 지금 우리는 걸려 있어요. 근데 정말 미사일 한 방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옛날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시리아처럼 우크라처럼. 그래서 어찌하든지 전쟁만은 막아야겠는데 지금 캠프 데이빗 이걸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동안 한국과 한일 관계가 안 풀려서 못하던 거를 이제 그것을 이제 밀어붙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G1이라는 그룹이 있다면 G2는 이제 저는 이걸 그룹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1대1로의 영향을 받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새로 등장하는 게 G3입니다. 이것이 22개 아랍 연맹과 57개 모슬렘 연맹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20세기는 가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20세기 시작할 때는 평등과 자유, 뭐 분배와 성장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시작을 했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부딪혔던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생태까지 맞물려 있는 대단히 복잡한 구도가 됐는데 이 G1의 그룹과 G2의 그룹 사이에 G3가 새롭게 그룹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G3가 이제 모슬렘 연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랍 모슬렘 연맹들이 옛날에는 이 미국 쪽 G1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란도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79년 이전에는 이란이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고 그래서 이란의 그 여성들은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다 반미국가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친미국가였던 터키나 이집트도 옛날에 이제 반미였다 친미가 되어 했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사우디, 친미국가 사우디가 다시 요즘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 쪽으로 자꾸 기울기 시작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요새 뭐 네옴시티 뭐 이런 상품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 이제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이 바이든이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급해져 가지고 빈살만을 몇 년 동안 계속 독재자라고 막 이제 그 빈살만을 막 쪼아대다가 급해서 이제 찾아갔죠. 그랬더니 빈살만이 바이든하고는 주먹악수를 합니다. 주먹악수를 하면서 완전 푸대접을 해서 창피를 줘서 내쫓는다시피 해버렸는데 시진핑이 찾아가니까 막 너무나 융숭한 대접을 하고 저 근처에 있는 모든 아랍 연맹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막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키고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G2와 G3가 만나기 시작해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요. 이 사우디의 빠른 변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사우디는 여성이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여성 우주인을 우주로 여성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빈살만이라는 이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의 물론 독재자죠. 근데 사우디가 옛날에는 왕세제 시스템, 왕세제가 뭔가 하면 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어마어마한 동생들이 있는데 아내들을 뭐 수십 명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왕세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 순간 벌써 완전히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그 다음 동생이 돼. 근데 갑자기 왕세제를 끊어버리고 왕세자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이 84년생, 85년생인 이 그러니까 김정은, 빈살만 이들이 21세기의 어떤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이후에 지금 김정은 지금 잠잠히 지금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제 또 언제 또 지난번처럼 그런 또 이제
치고 나올지 모른다면, 왜냐하면 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남북한이 이 한국은 주로 이제 이 모슬렘 중에서 수니파,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 같은 수니파와 이렇게 이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북한은 주로 시아파, 그래서 이란, 시리아 이런.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이제 고려 항공 타고 들어갈 때 보면 전부 다 이 이란 사람, 시리아 사람들이 주로 이제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대사 관계를 맺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빈살만이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주목을 하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역사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표현을 하냐면, 인류 역사는 돌아보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도 알지만 늘 친유대와 반유대라는 이 쌓인 곡선이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이다 생각을 해요. 역사상 가장 친유대 국가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친유대 국가. 저는 단연코 이집트,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시절, 그 애굽이 그 시대의 지원이었어요. 지원. 그 밑에서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총리 역할을 하지만 마치 모양은 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 애굽을 제국을 경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애굽이 친유대 국가였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전 애굽인들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40일 동안 그 염을 하고 곡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국장을 치르잖아요. 그런 친유대 국가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애굽이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유대 국가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은 역사 속에서 다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여러분들 근자에 보면은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휘두르면서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은 유태인들이 그 스페인에 들어가서 방크라, 그 당시 은행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금융 자본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1942년도에 이사벨라 여왕이 등극하면서 갑자기 모슬렘과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개종시키고 하면서 유태인들이 스페인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를 거쳐서 화란을 거쳐서 영국으로 쫙 유태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동할 때마다 유태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나라들이 부흥해요. 하다가 빠져나가면 다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은 미국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미국 안에 유태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시대의 지원을 놓고 보면 그 시대의 지원 안에는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영원할까요? 미국의 유태인들은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를 놓고 보면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이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출애굽하듯이 쫓겨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사의 변곡점, 요셉의 시대에서 모세의 시대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요즘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수상이 딱 이제 선출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불러요. 그래서 만나서 딱 그걸 전 세계,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관계를 전 세계 과시하고 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수상이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부르고 있으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몸이 달아서 내가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미국이 막 이제 부르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이 사우디가 그 중간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 전쟁의 평화 협상을 주재를 하면서 중국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중국과 사우디의 또 이제 그런 유대 관계를 또 과시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보면 거기에 밑에 있는 게 알-악사 성전이고 이제 황금돔이 있는데, 이게 요 성전터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못 들어갔는데 갑자기 요번에 네타냐후 극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유대법, 그러니까 토라에 있는 유대법으로 이제 다스려지는 유대법 국가가 되겠다고 그걸 선언을 해버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거를 반을 그어가지고 모슬렘들에게는 너희들은 아락사 성전만 가져. 이 황금돔은, 여기 황금돔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다고 이제 되어지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지. 모슬렘들이 지금 뚜껑이 열려서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실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세계는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우리가 흔히 평화라는 단어를 피스라고 하지만, 피스라는 단어가 이제 팍스, 라틴어예요. 팍스에서 나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지금 시대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팍스 브리타니카였던 시대가 있었고. 근데 이 팍스라는 단어는 힘에 의한 평화죠.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 지원이 무력을 앞세워서 로마 제국처럼 꼼짝 못하게 다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이제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피스라면, 성경적 의미의 피스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데, 이 샬롬 안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이 피스의 의미도 있지만, 웰페어,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 헬스,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유니티, 분열과 죽음이 없는 상태, 이 네 가지를 다 합한 개념이 샬롬인 것이죠. 이 샬롬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평화, 복지, 건강, 통일, 이게 다 있는데, 유태인들의 이 인사말 샬롬 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과 거의 똑같은 의미의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안녕하세요 라는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굿모닝, 봉주르, 조샹하오, 다 좋은 아침, 얄팍한 인사예요.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묻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 어젯밤 너를 위협했던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너 누구랑 싸워서 갈라지진 않았니? 이 모든 걸 포함한 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안녕한가요? 우리 민족 지금 안녕합니까? 전혀 안녕하지 않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굶주리고 막 여러 가지 독재적 통치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세계 최대, 나쁜 기록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온갖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 애는 왜 이렇게 안 나요? 우리 전도사님 아이 셋 낳으셨다.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기본이 셋인데, 저는 제 제자들은 기본이 다 셋이에요. 둘이 만나 둘만 낳으면 본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는 장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문화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갔다가 올 때, 이렇게 문화와 달란트를 주시면서 남는 장사를 하라고 그래요. Do business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의 기본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둘이 만나 둘 낳으면 본전이에요, 본전. 정신 차리세요, 셋. 우리 젊은 친구들. 기본이 셋이야. 저는 제 제자들을 전부 다 졸업할 때 다 너희들 셋 낳을 때까지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전화하면 선생님 이번에 셋째 낳았어요. 그래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에셋 클럽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미래의 셋이거든요. 미래의 셋. 너희들 미래에 에셋 낳아라. 그거보다 더 큰 보험 없어. 미래의 셋이야. 그래서 에셋으로 모여진 클럽이 있어요. 에셋 클럽.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 보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 하고 싶어져서 제가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에셋, 미래의 셋 기억하시고요. 근데 제국은 이 평화를 원치 않죠. 끝없이 분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제국의 특징은 정복하고 폭력으로 살상하고 분할 통치하고,
그게 제국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우크라이나 전부 다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 이야기 조금 할게요.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좀 간증 좀 하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론 아직 멀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북한, 이제 포항 뭐 여기서 이제 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이게 제 어릴 이제 대학 올라가던 시절의 모습인데 좀 귀엽지 않나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이 관악 캠퍼스 올라가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내걸었던 현수막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때 저는 뭐 완전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야, 저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야, 누군가 멋있는 말 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클래스에서도 진리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진리를 찾으려고 불경, 도덕경, 인도 철학, 뭐 실존주의, 뭐 엄청난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공대 철학가라고 이제 별명이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헤매고 다녔던 시절이고 그 당시 떠오르는 단어들은 술 마시고 연애하고 데모하고 하던 그 기억밖에 안 나요. 그 당시는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데모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 집안이 또 이제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체질이라 막 대학교 4학년 때는 이 수전증이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손이 떨리고 알코올릭 이제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이 허무한 감정을 좀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연애를 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숱한 여자들하고 연애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맨 마지막에 제가 만나던 여자들은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조건이 교회를 나가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완전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거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결혼을 해야 돼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3년 동안 안 나가고 이제 버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MIT에 이제 포스닥으로 제 아내는 교회 반주자 파이프 오르간 연세대에서 이제 오르간 전공자였고 그래가지고 뭐 처녀 때부터 뭐 반포교회 소망교회 오르가니스트였는데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이제 큰 교회에서 반주자로 막 서로 데려가려고 그 당시만 해도 오르간 주자가 너무 이제 부족했던 때 그래가지고 막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독주회 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고 대학에서 강의도 시작하고 막 그러던 차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처음에 보스턴에 가서 이제 숱한 이제 믿음의 그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완전히 쏘가서 뭐 놀러 가는 줄 알고 탔는데 가보니까 이제 교회로 막 데려가고 또 뭐 어디 오늘 바베큐 파티 있다고 그래서 먹는 거 약해가지고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또 성경 공부 모임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리저리 이제 막 처음에는 교만하게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이 친구들하고 한번 논쟁이나 벌려봐야겠다면서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1년 막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창세기를 1년을 끌었어요. 1년을 끌었는데 창세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게 남의 나라 신화 같은 뭐 이상한 야사가 모인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0살의 늦은 나이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코스타라는 집회에 갔는데 뭐 이 안경 낀 김진경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사진을 저희 청년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이 만주 땅에 내가 가서 복음을 위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가서 싸울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막 이상한 좀 돈키호테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교수 요원을 뽑으러 온 거예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좀 조그만 건물에도 하나 세워놓고 가자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맨 땅에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렇게 자기 인생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그 전에 제 인생은 20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술 마시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결국 내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고민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에 나오는 13인의 아이들처럼 미친 듯이 달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막 올라갔지만 결국 저 한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갔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이제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죠. 아,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MIT에서 그 미국 나사 이제 미 우주항공국의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로켓을 쏴올리면 그 우주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거든요. 그걸 미리 실험 조건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제 유태인 지도 교수가 저를 붙들려고 막 영주권도 주겠다고 하고 월급을 최고로 많이 올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이 고민을 하고 마지막에 폐해 예배 설교할 때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청년들이여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라.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교회 가자 그랬죠. 언제 중국 가자 그랬냐면서 이제 막 자기는 전혀 이제 준비가 안 됐던 여자였기 때문에 막 이제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한 1, 2년 기도하면서 서로 그냥 아침에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포항공대 교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 일어나면 저는 제 소재로 들어가고 제 아내는 안방에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달라, 뭐 좀 바꿔달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1994년도에 이제 가게 됐고요. 어떻게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독립투사. 이게 첫 해 겨울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독립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변각에 대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조선족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큰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북한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연변가이대 같은 대학을 또 평양에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책임자로 들어가니까 첫 해 들어갔는데 또 소 한 마리가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찍었는데 하여튼 이 땅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없었던 땅에 이제 길을 닦기 시작했고 이사야 62장 말씀처럼 길을 닦기 시작했고 정말 우리들도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라는 이 말씀 딱 붙들고 시작을 했고요. 정말 제 아내는 안절부절이었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뉴질랜드 어느 한인교회 갔을 때 이제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니까요. 평양가이대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 캐시도 많이 나왔지만 이 헌금 바구니에 여성들이 목걸이 반지를 다 풀어가지고 폐물이 한가득 쌓였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토론토에 있는 이 교회들은 자기 교회 건축 헌금으로 모아놨던 40만 불 이것을 우리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평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이 스룹바벨 프로젝트를 위해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북한 당국이 다시 마음 바꿔서 턴다운 해버리면 당신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하냐.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는데 야 그렇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사기꾼과 비저너리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는 비저너리,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그 리스크 테이킹을 안고 이 일을 했고요. 북한 교육성 당국자들 만나서 막 그들을 설득하고 당신들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 배워야 된다 그러고 그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막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들을 달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건물을 올리고 2009년도에 개교 준공식을 했고요. 그때 아내를 처음 데려갔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7년의 세월 동안에 평양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집을 거의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늦둥이 딸이 태어났는데 아빠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녔고
그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의 길로 그 길을 갔더니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처음에 혼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평양 가는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주로 건넜죠.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압록강 철교 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완행 열차가 지금도 다니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평양역에 도착해서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평양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변에 이제 가족들은 있었는데 나가서 이제 그때 이제 첫째는 이미 이제 장성에서 토론토로 갔고 둘째가 막 고3 올라가던 시절이고 이제 막내 늦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게 되던 때였는데 둘째 문영이 보고 야 너도 다음 학기에 아빠 따라 가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처음에는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고3이에요 이제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화가 나서 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사흘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밥 먹으러 나오라고 문을 두들겨도 문 잠그고 안 나오고 그러더니 이 녀석이 그래도 믿음이 좋은 녀석이라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지 사흘 만에 나와서 이제 따라가겠다고 뭐 막내 이 녀석 오빠가 간다니까 뭐 아무 뭣도 모르고 따라왔고 막내는 이제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평양에 가보니까 모든 간판마다 무슨 하나 정보통신, 하나 음악원, 하나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간판. 북한에 들어가서 딱 느끼는 것은 이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하나야, 네 이름 저기 또 있다. 그러면 아빠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것마다 하나, 뭐 소주도 하나 소주. 이 녀석은 이제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요. 우리 둘째는 평양 가게 되더라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들이 말하는 이 남조선 괴뢰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북한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애들은 여러분 옛날에 평창 그 올림픽 할 때 남북한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그렇게 친해지는 거 봤잖아요. 처음에 서먹하다가 순식간에 애들은 축구하고 농구하고 거기 이제 샤워장인데 빨개 벗고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서로 그리워서 막 지금까지 그리워요. 아직도. 이제 우리 둘째는 나중에 이제 토론토 대학 이제 졸업을 했는데 서로 못 잊어 하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막 기다리는 동안 책 보는 이 사진을 보고 서울대학에서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교수님이 달려오더니 다른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면서 막 애들 뭐 한 학기 가르치고 나면 이제 웃음이 이제 나오고 캠퍼스 사진들. 인천 신공항 그 설계했던 정림건축께서 이제 설계를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어깨동무하고 있는 이 사진.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사진 보면 늘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거 정말 지금은 이제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기회가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런 날이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원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는 이제 통일 문제는 역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를 아는 자가 승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양극화돼서 싸우고 있는지 그것이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2017년도에 평양에서 나와서 토론토 대학에서 안식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통일 비전 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교민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받는데 그 캐나다 교민들조차도 완전히 그 당시에 촛불하고 태극기로 쫙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원수처럼.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남북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인생을 걸고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남쪽에 나와 보니까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풀어갈까 고민하면서 토론토 대학 그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한 2년, 3년간 제가 그냥 완전히 천착하면서 쓴 책이 아까 보여주신 그 책, 여명과 혁명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 통시적으로 시간에 따라 내려오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경륜으로 이해하는 이런
해석을 이제 시도를 한 것이고요. 근대사 150년은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산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을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느 곳에 가도 우리 민족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그런 가운데 75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저 책에도 나오지만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러일 전쟁인데,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본이 이길 수 있었냐면 그 일본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큰 두 제국이 뒤에서 다 서포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림도 없는 전쟁이, 러시아를 어떻게 이겨요, 일본이. 근데 그 영국이 엄청나게 이제 뒤에서 도왔고, 미국의 이 제이콥 시프, 야곱이죠. 제이콥 시프라는 금융 재벌이 엄청난 전쟁 자금을 대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그 일왕이 이 제이콥 시프를 일본에 불러다가 이제 우길 대수장, 훈장을 수여하거든요. 그때부터 유태인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 전쟁도 뒤에서 미국과 나토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우크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석유 전쟁, 에너지 전쟁이기도 하면서 페트로 달러와의 싸움이다. 이 책을 제가 이제 권하는 이유가 우리 독립운동사와 선교 개척사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왜 좌우 분열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주인공을 잡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그 왼쪽에 있는 구레선, 로버트 그리어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리동희,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셨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손정도 목사. 이 세 분을 주인공으로 잡아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세 사람을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리동희는 우리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역사서에 한두 줄 나오고 그냥 사라지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창호와 이승만 박사를 능가하는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가졌던 분인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한성무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군인으로 출발했는데, 이 강화도 진위대장 시절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대교육자로 전국에 170개의 보창학교를 세운, 안창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교를 세운 대교육자였고요. 그리어슨 선교사와 함께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대부흥사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1연설 1학교, 1통곡 1교회, 이제 전국에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세워지는 그날이 우리가 독립하는 날이라고 그것을 눈물로 설교하고 호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동희의 그늘에서 영향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서울역 앞에 가보면 저기 누굽니까? 강우규 열사, 사이토 총독에게 수리탄 던졌던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 서 있는데, 아시나요? 서울역 근처에 사시면서 이 동상 보셨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이 이동희의 부흥사, 이동희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요.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부르는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이런 분 다 이동희의 제자고요. 여러분 말모이란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 조선어학회 사건의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이극로 선생이거든요. 이극로 선생 다 이동희 영향권 속에서 있었던 사람. 허헌이라고 인권 변호사 그 당시, 그 다음에 김립, 이동희가 영향을 미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런 대부흥사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개봉우 선생이라고 또 아시나요? 개봉우는 제 책에 나오는 이제 이동희의 왼팔, 오른팔, 왼팔, 김립이 오른팔이라면 개봉우는 왼팔인데, 이 사람은 국문학자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책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가르치지 않아요. 북한 쪽에서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이제 역사학자죠. 근데 놀랍게도 요번이 아니고 작년 광복절
날 이번 정부가 개봉우 선생을 복권시키면서 개봉우 선생의 후예들을 중앙아시아에서 막 불러들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거든요. 공산주의자인데 그러면서 또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자와 맞서 싸운 것이 독립운동이었다 하고도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개봉우 선생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것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헤이그 3인, 헤이그 열사라고 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 배웠죠. 배웠나요? 그렇죠? 근데 이상설이 정사고 이준이 거기서 순국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지만 이상설이 제일 대표고 이준과 이휘종이 있었는데 이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준의 장남이었던 이용이 유명한 볼셰비키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그건 가르치지 않아요. 모르죠, 우리는. 이휘종, 막내였던 이휘종이 시베리아의 별이라 불리던 유명한 볼셰비키였다는 걸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 시대에 볼셰비키 공산주의자가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시대 지식인들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공산주의 이론이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자가 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한 자, 약자와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평등하게 다 보살피고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 이론하고 훨씬 더 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을 일으킨 칼 마크스 자체가 그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했던 유태인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신구약 성경을 다 배우고 자랐던 사람이 칼 마크스예요. 그러니까 칼 마크스가 성경에서 모든 이론을 끌어내서 만든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성경과 훨씬 더 맞아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그 당시에는 기울었던 거예요. 아까 그 오펜하이머도 나중에 청문회에 끌려갔을 때 네가 젊었을 때 공산주의 활동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에는 지식인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제국주의가 그 당시에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눈에는 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공산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당시 시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날의 공산주의와 또 비교를 할 줄 아는 이게 역사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리어슨 선교사,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이제 건너와서 성진, 지금의 김책시인데 거기서 제동병원, 옥정교회, 보신학교를 받은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어슨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미국 선교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우리가 잘 알지만 1885년에 이 두 사람하고 같이 들어왔던 스크랜튼 선교사는 잘 몰라요.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스크랜튼은 그 당시 상동교회를 만들었고 가난한 백정과 상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만들어서 사회복음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인데 이 상동 청년회, 그가 만들었던 이 상동 청년회 안에 이회영, 이동정, 양기탁, 안창호, 이동익, 이갑, 이동열 등등 해서 우리나라 장래 그 독립운동가가 될 청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기독교가 만든 단어거든요. 청년이라는 단어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천도교, 누굽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였잖아요. 천도교 쪽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면 기독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청년들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상동 청년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하 조직을 만든 게 신민회였어요. 신민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이제 벌어지는데, 이 선교사들이 무지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선교지를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선교하자 하면서 한 게 선교지 분할 정책인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을 미국 선교사가 다 차지했고요. 경상남도를 호주 선교사, 그다음에 함경도와 북간도의 연해주, 여기에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경도, 북간도, 연해주를 캐나다 선교사가 맡게 돼요. 근데 북한 땅은 원래 서북지방이라고 해서 조선조 500년 동안 멸시천대 받고 해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밑에 기업파, 이제 남쪽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는 이제 평안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동희는 단천에서, 함경도에서 태어난 함경도 사람이지만 서로 호영호제하던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이 들어서면서 평안도와 황해도는 미국 선교사가,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사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선교사, 미국 장로교가 맡은 이 평양에서 평양 대북이 터지면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미국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일본과의 그런 동맹에 의해서 이 성도들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아직 그게 완전히 낫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체 정치와 사회에 관여하지 말도록 이렇게 엄령이 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개인 복음에 집중하게 돼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복음, 예수 천당 물신지옥,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평양에 들어왔던 베어드 선교사와 사무엘 머펫 선교사가 맥코믹 신학교 출신인데 미국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 보수적인 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영어도 못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그 일반 학문은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당신들은 길선주 같은 이제 처음 신학생들에게 당신들은 성경만 배우면 돼. 그래서 이 길선주 같은 이런 그 신학생들이 너무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 뭐 지리도 배우고 화학, 물리 다 배우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구례선 선교사를 찾아와요. 구례선 선교사의 일기에 그게 다 써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학문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 머펫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성경만 배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 생각이에요. 근데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3.1운동 때까지 거의 독립운동을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회복음적 쪽에 더 집중을 하고요. 일본의 악행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우고 독립운동을 같이 해요. 캐나다 선교사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내려와서 평안도, 황해도 지역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예장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여기는 부흥회, 사경회, 반공주의로 똘똘 뭉치고요. 보수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어슨 선교사, 아까 이야기한 그 책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구례선이 용정에 가서 세운 학교가 은진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은진중학교 출신이 누군가 하면 김재준, 강원용,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같은 그들이 내려와서 만든 게 한신이에요. 한신. 그래서 그들이 기장이 되는 거예요. 기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예수교와 그리스도교로 쫙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그 모든 뿌리 안에 이 기독교의 복음의 분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토대 위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는 구원론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선교적 복음이고 사회 복음이에요. 정의와 심판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뉘어진 거예요. 일제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우경화가 됩니다. 우경화. 아주 이상한, 자기들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교회들, 뭐 전광훈 뭐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건, 왼쪽 기둥이 빠지면 또 좌경화가 됩니다. 좌경화. 우리의 지금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HBM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기둥, 그리스도의 기둥,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현존.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3대 절기와 딱 맞물려 있는 것이죠. 6월절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면, 오순절은 이것은 성령 강림이고 말씀이 임한 날이죠. 오순절이 무슨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광야로 들어서서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다른 날이 아니고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임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시거든요.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의 그런 것이 오순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림.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3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복음을 반토막 내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이방인들은 영지주의로.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복음은 대부분의 보수 교단들이 철저한 영지주의적 복음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할 복음이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반쪽 복음으로 전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개인 구원은 강조하는데 사랑만 강조하고 사회 정의가 약화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복음이 실종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화되었고, 개교회주의,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3.1운동으로 독립훈장을 수여했던 그런 선교사 중에 캐나다 선교사가 제일 많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의 15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도 캐나다 선교사가 더 많은 이유가 그들이 이제 사회복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어슨의 막내딸 도리스 그리어슨이 92세의 나이로 올해 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를 늘 찾아뵐 때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성진이라고 이야기하고, 3.1운동 100주년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막 누워가지고 너싱홈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 북한하고 통일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세삼창을 하셨대요. 우리말로 만세 하면 만세삼창. 이 할머니가. 그러다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 그리어슨이 쓴 조선을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이 이제 아버지의 일기를 엮어서 책을 만드셨고요. 여러분, 북한에 이제 혹시 들어갈 일이 있으실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피를 하는데, 저는 비자 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적대감의 척도인데, 모든 국경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국경이거든요. 그 국경을 넘는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비자 피를 내는데, 북한에 들어갈 때 내는 비자 피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자피를 조상들의 죄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많은 죄를 지은 나라가 미국인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인한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돈. 너희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돈 많이 내. 그 다음이 뭐 영국, 제국주의, 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돈을 많이 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중국을 결코 북한이 좋아하는 거 아닌데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왔다 갔다 비즈니스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중국은 낮춰준 거고요. 러시아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러시아가 50불이에요. 근데 보세요. 캐나다는 51불이야. 러시아보다 1불 더 많아요. 그만큼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캐나다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도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조선, 우리 남쪽은 얼마를 받을 것 같습니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번 게스를 해보십시오. 한 200불.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군대에서 막 북한을 주적이라고 배우고 계속 북한을 증오하고 북한을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 사이에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장벽이 있잖아요. 근데 북에 들어가서 제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의외로 북한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대감이 45불 받습니다. 45불.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낮춰받는 거예요. 러시아보다도 낮춰받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핵 만드는 게 같은 민족인 남조선을 향해서 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뭐 무슨 미제국주의나 일본을 쏘지 무슨 농담처럼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저들을 주적하면서 그렇게 막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북한의 인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고요. 아이고 죄송하네. 제가 조금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여기서부터. 예, 저는 지금 우리 21세기를 철, 흙, 풀, 달의 공존 시대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산업 사회를 넘어서 디지털 사회, 흙에서 다 이제 반도체를 다 끄집어내니까요. 그다음 풀을 넘어서 이제 달, 우주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 문제, 환경과 생태의 문제입니다. 유엔에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을 2030년까지 이제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북한이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2017년도에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나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BTS가 이 SDG 세션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죠. 혹시 무슨 노래 불렀는지 기억나요? 우리 젊은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 아시죠?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북한도 이제는 자기들이 정상국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많은 그런 세계적인 협약과 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고체 연료의 시대에서 액체 연료를 지난 이제 기체 연료의 시대로 지났는데 2050년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SG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유태인인데 이 레리핑크라는 블랙락이라는 이 유태인 기업에서 세계적인 이제 투자 기업이잖아요. 이제 ESG를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ESG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생각하고 윤리 경영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북한의 10대 관광지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북한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이 열리면 스위스처럼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금강산뿐만 아니라 여기 함흥에 가면 뭐 이성계의 태어난 그런 이제 고향집도 있고 그 마전 해수욕장, 뭐 단천에 김책, 청진, 나진에 뭐 어마어마한 이제 관광지들이 있는데 우리만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울릉도 독도를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쌍방향 관광을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트 씨 포럼이란 뭐 약칭으로 한동해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동해가 우리 한반도의 동해가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라는 거예요. 이 동해를 남과 북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동해에서 미중, 러일 모든 나라가 다 만나서 평화의 바다를 만들고 동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평화경제의 바다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라시아까지 뻗어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항공대에서 하고 있는 게 남북한 철강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뭔가 하면 유럽이 2차 대전 후에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다 적대 국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게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철강 공동체, 석탄 공동체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EU로 발전이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항제철이 앞으로 지금 같은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용광로를 못 하거든요. 앞으로는 전혀 다른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하면요. 북한의 무산에 철광석이 있는데 13억 톤이 매장이 돼 있는데 아시아 최대의 철광 단지 거기서 그걸 쓰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북한과 한국이 서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러니까 용광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이제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부르는데 수소환원 제철 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이 철강 공동체를 이루면 어마어마한 서로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때 이제 두만강 조약을 통해서 EU처럼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포럼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물류 유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물류 유통. 우리가 지금 섬나라처럼 막혀 있는데 물류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3자 연대의 꿈을 처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그걸 비전으로 받았잖아요.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함께하는. 근데 이 남쪽 우리나라는 활대예요. 든든히 받쳐주는 경제와 뭐 여러 가지로 받쳐주는 활대라면 복음의 화살은 북한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모슬렘과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갈 이 복음의 화살들이 북한 땅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활 시위를 함께 당기는 이 비전입니다. 아까 낭만주의자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죠? 거기에서 누굽니까? 김태리? 이 여자 주인공이 이병헌과 노를 저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자기도 정말 이 시대가 낭만의 시대라고 하더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도 갑에 커피를 마시고 불란서 양장을 입고 이렇게 낭만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라를 잃었으니 이 김태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 낭만은 오직 이 독일제 총구 안에 있소이다 하면서 나도 꽃으로 살고 싶소. 나도 더 뜨거운 꽃으로 살고 싶지만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 시려하오. 불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가슴 시리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낭만주의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
이게 낭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된 나라,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 인생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낭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립운동하러 떠났던 사람들 있죠. 이회영 아시잖아요. 이회영 일가가 이 명동 일대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이 넘는 그것들을 다 초계같이 버리고 독립운동하러 떠났잖아요. 그 자식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그러나 나라를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 재산을 다 초계같이 버리고 독립운동하러 떠났잖아요. 저는 독립운동하러 떠났던 그 당시 이동이나 뭐 손정도나 손정도 목사 제일 좋은, 요즘으로 하면 제일 큰 대형교회 목사 자리를 초계같이 버리고 상해로 떠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다 낭만주의자들이었어요. 낭만주의자. 돈 계산하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돈 계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독립운동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포로 3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시절에 포로 1세대가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직접 끌려갔던 세대들, 직접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세대가 포로 1세대라면 우리 민족으로 치면 6.25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 그 어르신들이 포로 1세대들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냉전 시대에 태어나서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처럼 성전을 짓겠다고 막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평양가기대 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가 포로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런데 이 성전 회복의 역사를 완성시켰던 마지막 세대가 누군가 하면 포로 3세대들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같은 한참 후에 태어난 여기 있는 어린 지금 10대, 20대 이들이 통일을 완성시킬 포로 3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낭만주의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독립운동, 이 통일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근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고는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평양가기대 우리 학생들 아직도 지금 코로나 후에 이 선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수학여행 데리고 나갔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영상 짧은 거 하나 이제 틀어드리는데, 영상이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되면 그 광화문에서 노점상 하던 장애우인데 제 아우가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남들에서 사귀고 그게 진정한 꿈이지만 뭐라고 기도했어? 그냥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라크 어린아이 아이들에 대해서 백차도 팔고 다 야 근데 부채도 팔아봐. 학교 더 크고 싶어. 학교? 내가 얼마 안 됐죠? 네. 학교 팀인데 보탬이 되고 싶었어. 근데 또
새로운 꿈을 꿨다. 어떤 꿈인데? 통일을 위해서 잘 팔고 또 잘 팔고 했어. 그걸 내놓으려고 한다. 창작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진정한 꿈이 아니야. 그 병원가게대에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허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재환 형제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용정에 윤동주 시인이 나온 그 은진중학교에 가보면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죠. 유암 김약연 선생. 저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독립운동가고 교육자시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저희들에게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유언이 필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이 말씀 남기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제 세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 유언 남기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평화 통일 우리가 참 갈망할지라도 이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치러야 할 값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변에서 키우던 제자들, 어제도 포항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평양에서 키우던 제자들 지금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가 약속했어요. 20년 후에 우리 하와이에 부부 동반 같이 놀러 가자. 그 약속 지키려고 해요. 지금 안동대에서 키웠던 내 제자가 제가 포항공대로 옮기니까 따라왔어요. 이 시대에 자기 통일 일꾼 되겠다고 따라오는 이런 애들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저희 포럼에서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데 거기서 통일 전시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너무 통일에 대한 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기 위한 통일 전시회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 펀드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하겠고 어쩌면 그것이 성공하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을 위한 통일 전시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북한 도시계획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울독 출판사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여러분들이 사셔서 역사를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한상 통일원 부총리 하시던 분, 많은 분들이 이 책 읽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고맙다고, 고맙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이렇게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도 읽으셔야 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제 제가 쓴 자작시입니다. 시 하나 낭송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애라는 시입니다. 결애. 한 결애로 태어났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어머니와 먼 친척벌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노란 얼굴색이
납작한 콧잔등이 서로 닮았다는 뜻인가? 우리 아이들의 엉덩이 반점이 결례를 말해주는가? 결례는 그런 뜻이 아니다. 억울한 헤어짐으로 가슴 애듯 아파할 때, 재회의 통곡을 보며 함께 부둥켜 눈물을 흘릴 때, 구수한 된장국으로 주름진 미소가 마주볼 때, 놀이패 어울림의 장단으로 어깨춤이 두둥실 절로 낼 때, 꼴 하나의 통쾌함으로 반도 삼천이 내아리실 때, 하나가 되고픈 간절함으로 숨죽여 흐느껴 기도할 때, 우리는 결례가 된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좀 긴 시간이긴 했지만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뭐 궁금한 점이나 또 강사 교수님께 하실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한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죠. 네, 뭐 중3하고 저기 있네요. 저는 항상 어린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혹시 질문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응? 없어요? 예. 교수님께서는 북한에 계신 제자들과 20년 후에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때 남북 지금 핵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핵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제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핵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소련의 핵 개발 이야기도 했는데요. 오펜하이머 그 영화에도 보면은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투하가 되는데 거의 한 20만 명이 죽거든요. 근데 그 히로시마를 선정한 이유가 군수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군수 공장에 누가 끌려가 있었냐면 우리 조선 징용들이 많이 끌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배상을 받았지만 우리 조선인 징용들은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나가사키도 똑같습니다. 거기 이중징용으로 사할린에서 또 끌려온 정말 비극적인 그런 우리 조선인들이 나가사키에서 또 투하를 했어요. 인류가 지금 이 두 방의 핵을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윤리적인 그런 이제 질문들이 들어갑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도 문제였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일본은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떨어뜨려서 무고한 양민들을 20만 명을 살상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렸어요. 지금까지 핵으로 인류를 살상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악마화하는데 북한은 우리는 핵을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지 핵을 쓸 마음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미국은 선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은 플루토늄탄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은 우라늄탄이에요. 미국은 그 두 방 서로 다른 핵을 다 실험해 보고 싶어서
두 군데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본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끌려간 조선인 징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역사의 비극을 북한이 핵을 개발했잖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핵은 서로 두렵기 때문에 감히 못 쓰거든요. 아주 이상한 역설이죠. 또 하나의 역설은 뭔가 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역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북핵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이런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정말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1979년도에 미중 수교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그것이 담보가 된다면. 그런데 미국은 그런 조건, 전제 조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먼저 폐기하라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북한은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핵개발 1970년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수교에 성공하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최소한 저는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정말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고 또 한국에도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고 또 언젠가 또 기회가 왔을 때 지난번처럼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핵이 서로 폐기되고 북미 수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는 그런 평화조약, 종전선언이 다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최소한 독일처럼 서로 오가면서 왕래하고 편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까지 완전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 한 20년, 30년이 더 걸릴지라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협력, 우리가 동해안에서 경제협력을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저리 가라고요. 우리 젊은 지금 10대, 20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막 고민하잖아요. 철강 공동체 이거 하나만 시작이 돼도 정말 남북이 서로 경제협력이 시작이 되면 남과 북이 동시에 옛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막 경제성장하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시너지가 다시 한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경제가 이제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경제 성장이 1%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손을 잡는 순간 다시 한번 5%, 6%의 그런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그 미래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그냥 이념적인 문제,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하나 돼야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와 미래 가치를 보장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사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간증도 듣고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 듣는 것처럼 다양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TV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사실 포항에서 오늘 굉장히 귀한 걸음을 하신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강의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큰 박수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